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가임기 여성들 중에는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랫배 통증으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월경 기간에는 변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설사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폭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월경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월경통이 아니라 다른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도 통증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월경통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임기 여성들 중에는 월경통을 심하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월경이 시작하기 전부터 증상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월경통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 이 정도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월경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소와 다른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가 뭔지 또 뭐 전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경통은 사실 20대 이상의 그 여성에게서 이제 어떤 75% 정도 생리통을 월경통을 이제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이 흔히 겪는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좀 참는 비율이 한 50% 정도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증에 대한 그런 감수성도 차이가 있고 좀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월경과 관련돼서 관여하는 것이 단순하게 호르몬적인 그런 부분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먹는 거 또는 자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까지도 다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생리통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생리통은 있지만 그냥 좀 잘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월경통 하면 좀 쉽게 배가 많이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증상이 여럿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차이는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월경통을 이제 뭐 호소하는 증상들은 좀 각기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작은 근육이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통증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이 이제 내막이 출혈이 되면서 지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궁이 수축하는 것은 이제 꼭 필요하죠. 그래야 자궁의 혈류도 감소하면서 이제 자궁의 허혈성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자궁이 수축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피가 좀 부족해지면서 오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수축을 유지할 때 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근수축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 근수축 호르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자궁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전신적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수축 호르몬이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골반 근육이라든지 또는 다리라든지 또는 뭐 횡격막 또는 우리 배를 좀 감싸고 있는 여러 방향에 있는 근육들이나 심지어 이제 머리 쪽으로 가서 오히려 이제 그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근육들도까지도 수축을 시켜서 어떤 경우는 이제 월경통이 있는데 배만 단순히 아프다가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뭐 다리가 저리다든지 또는 뭐 밑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이때만 되면 위장관 이상이 생겨서 뭐 토한다든지 또는 설사한다든지 심하게는 뭐 편두통이 오는 그런 증상까지도 전신적으로 다 오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월경통의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네. 그 월경 기간 중에는 평소에도 변비였던 분들이 설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네. 배변 활동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단순하게 이제 자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반 안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골반 기저부라고 해서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데, 우리 골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로 뻥 구멍이 뚫린 구조인데, 그 구조를 바닥을 지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얼기설기 돼 있으면서 인대도 있고 또는 자궁도 있고 뭐 방광도 있고 직장을 서로 기둥처럼 얼기설기 엮이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경통이 올 때 근육 통증이라고 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혈류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이 골반 기저부, 바로 자궁하고 방광하고 직장하고 다 연결돼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근육이 확 수축하게 되면은 단순히 월경통뿐만 아니라 장 쪽이 조금 더 예민해지면서 장내 수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변비가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설사가 오히려 심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성 호르몬적인 입장에서도 그 우리가 프로게스테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있을 때는 오히려 대장 운동도 둔해지고 변비도 좀 잘 생기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뭐 2001년도에 어떤 학회지에 이런 그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배변 습관이 변하는지 봤을 때 월경 주기에 한 33% 정도가 배변 습관이 좀 변하고 장에 영향이 있는데, 변비로 될 수도 있고 설사될 수도, 이런 것은 어떤 본인의 그런 또 개인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생리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이런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월경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장 속에 남아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럼 월경 끝나면은 또 설사 증상도 그럼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는 증상들은 바로 월경기에 호르몬이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경통이 있어서 배가 굉장히 아픈 것도 프로스타글란딘이 근수축 호르몬에서 자궁 근육이나 골반 근육들을 수축하게 했지만, 월경이 끝나면서 그런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면은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있고 장을 자극을 하다가도 또 그런 월경이 끝나고 나서 또 호르몬이 또 정상화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반복이 되느냐, 또는 그 시기에만 나타나고 다른 치료를 안 해도 금방 끝나면은 이제 월경전 증후군의 그런 과정에서 하나 나타난다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월경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제 어떤 다른 부분으로 뭐 설사하거나 변비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월경과 관련 없이 그냥 정말 장의 어떤 문제들, 또는 뭐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스트레스로 해서 오는 그런 어떤 소화기 쪽으로 가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월경통으로 소염 진통제 드시는 여성들도 많은데, 그럼 여기는 소염제가 이런 설사를 멈추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치료하는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설사를 멈추게 먹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 중에 설사가 심하게 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장의 어떤 문제로 오는 설사인 경우가 아니라, 어떤 골반 근육에 있는 통증이나 또는 너무 강하게 뭉쳐져서 오는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오는 배변 활동의 변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스타글란딘 자체가 만드는 그런 효소들을 억제하는 게 소염 진통제의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게 소염 진통제가 설사를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위장관 증상들이 좀 불편하게 소화장애가 오거나 또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월경기 때 이런 배변 활동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은 소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그런 소화기 쪽으로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월경 중에 유난히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이제 월경 전날이나 첫날에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괜찮은 증상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은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죠. 내가 특별한 것은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게 시험 기간에 잘못해서 이제 겹친다고 하면은 오히려 소화장애 때문에 시험을 낭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럴 때는 단순히 월경통이 아니라 월경전 증후군 또는 월경전 불쾌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이 월경 전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이나 이제 행동적인 증상들이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제 여성 호르몬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월경에 관한 통증뿐만 아니라 감정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뭐 우울하다든지 뭐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또는 뭐 식이 장애가 뭐 와서 뭐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두통까지, 긴장성 두통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심하다고 하면은 그런 월경전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월경 기간도 뭐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월경의 양이나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정상 범위는 있고요. 그래서 보통 월경 중에는 28일 주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는 정상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월경 양도 보통 한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정도로 많고, 또 이제 한 3, 4, 5일 정도는 좀 이제 좀 줄어들면서 서서히 멈추는 쪽으로 갔을 때 정상 범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벗어나서 만약에 25일보다 짧게 더 반복이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35일 이상으로 더 많이 길어지고, 또는 40일 이상 지속이 돼서 또 뭐 2달에 한 번 월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분명히 여성 호르몬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성 호르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분비 문제들, 또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음식이나 또는 영양이나 또는 어떤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약물도 관여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일정한 범주 안에서의 그런 주기나 양을 갖는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벗어나는 증상들, 그리고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에는 꼭 진료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치료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월경 기간에는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빈혈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실제로 뭐 여성들 중에는 빈혈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빈혈이 뭐 3배는 많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또 빈혈에 가장 취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월경 때문에 오는 빈혈이나 어지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출혈량이 굉장히 많고, 또 월경 양도 많고, 월경 기간도 좀 길어서 정말 뭐 일주일 또는 뭐 정말 한 달 내내 이제 어떻게 보면 출혈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면은 빈혈을 꼭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을 해서 빈혈이 있느냐 없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어지러움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뭐 월경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는 통증도 심하지 않은데 어지럽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어떤 빈혈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뭐 귀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혈압의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것처럼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체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심할 때에는 내가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게 빈혈에 해당하는 출혈이나 어떤 뭐 양이 많거나 기간이 많은지 이런 것들, 또는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혈을 확정 짓고 그것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월경통 얘기할 때 원발성, 속발성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1차성, 2차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월경통의 원인들을 굉장히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발성은 이제 1차성 월경통이라고 해서, 원발성은 말 그대로 월경통 자체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경을 할 때부터 월경통이 이제 있는 경우들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속발성 월경통, 이제 2차성 월경통은 초경할 때는 월경통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나이가 먹어가면서 특정 기간, 특히 뭐 20대 중후반 이후 또는 30대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월경통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골반 내 병소가 있는 질환으로 인해서 월경통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서 2차성 월경통 또는 속발성 월경통으로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사실 그 원발성 월경통과 속발성 월경통은 구별하는 거는 뭐 시기적으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통증 양상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양상들이 굉장히 통증의 정도나 이런 것들 반응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이런 증상이나 이런 걸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치료 기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꼭 진료를 받고 심할 때에는 이걸 구별을 하는 게 꼭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발성 월경통은 이제 초경 직후부터 이제 거의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정도가 이제 통증이 심하고, 셋째 날부터는 오히려 좀 약하면서, 그리고 뭐 진통제나 이런 거를 먹으면은 이제 또 빨리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2차성 월경통, 속발성 월경통은 초경이나 수년 동안은 이제 월경통이 없다가 어느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월경통이 있으면서 월경통도 첫째 날, 둘째 날뿐만 아니라 뭐 셋째 날, 넷째 날까지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통증의 양상도 좀 더 이제 강하게 오고, 뭐 진통제를 먹어서 다른 원인을 치료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좀 유발되는 그런 양상에 있어서 좀 증상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보면은 뭐 본인의 증상으로만 이거를 구별하기는 어렵고, 초음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통해서 속발성이냐 원발성이냐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1차성이 대부분 더 많죠.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질환이 없지만 월경통이 생기는 나이에 따라서 1차성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뭐 많다 적다를 나누기보다는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 초반에 이런 경우들의 월경통이 있는 경우고, 양상이 많다 그러면은 원발성 월경통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이대에는 아직은 이제 뭐 어떤 그런 골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상 병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한 3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이후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생통이 뭐 출산도 했고, 어떤 뭐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도 없고, 뭐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면서 갔는데 월경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속발성 월경통이 더 많게 되는 거라서, 어떤 뭐 일반적으로 누가 더 많다보다는 그 해당하는 나이대에서 어떤 증상들과 비교를 해서 좀 이상하다, 뭐 일반적이지 않고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꼭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해서 이게 뭐 다른 치료를 해서 원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네, 그 월경이 끝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속발성이 아무래도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속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월경통 통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증까지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진통제나 뭐 피임약이나 이런 거를 먹어서도 다시 이제 진통 효과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고 더 원인이 되는 질환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치료 안 했을 때에는 오히려 월경통도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큰 일이 돼서 더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흔하게 속발성 월경통에는 뭐 우리가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궁 내막 용종도 있을 수도 있고, 자궁 성근증이나 또는 이제 골반 내 다른 염증이나 자궁 내막증 같은 질환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염증이라는 것은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은 더 심해지고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속발성은 단순히 이제 뭐 월경이 끝났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 질환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통증도 더 심하고, 또는 출혈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뭐 빈혈이나 너무 심한 문제들, 그런 걸로 해서 2차성 다른 불편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뭐 자궁 근종이라든가 또 자궁 내막증도 그 월경통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경통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원인들이 뭐냐? 그냥 단순히 월경통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질환 병명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뭐 2차성 월경통인 경우들은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궁 내막증이 이제 대부분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도 있고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 조직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월경 주기에 따라서 부풀어 오면서 출혈도 오고 통증이 오게 되는 변화하는 구조
구조들이 단순히 자궁안이 아니라 뭐 자궁인대나 또는 방광이나 뭐 복강 안에 뭐 대장 다른 부위에 붙으면은 또는 월경 기간만 되면 그것에 반응해서 다른 조직들이 다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통증이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근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궁 근육층 속에서 특별히 성장해서 굉장히 양성종양이긴 하지만 출혈량도 더 많아지고 통증도 더 심해져서 멈추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월경통이 좀 심하거나 좀 의심될 때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런 위험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증이 이제 원발성 토경부터 진행되면서 통증도 잘 조절이 되고 첫째, 둘째 날 정도 아프면서 물론 이제 이랬을 때도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원발성 월경통은 또 월경통 자체로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진통제도 반응이 없고 또 갑자기 생긴 또 월경통이고 또 나이도 이제 뭐 한 30대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초경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넘어왔을 때에는 오히려 꼭 단순 월경통이라고 보지 말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해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선근증, 자궁 생근증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또 이게 미리 좀 사이즈가 작거나 그랬을 때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그런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월경통이 다른 자궁 질환에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랫배를 마사지하거나 또 따뜻한 수건을 배에 올려두기도 한다는데 그 많은 여성들이 이런 월경통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 도움이 실제로 됩니까? 그렇죠. 그 원발성 월경통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자궁 근육이 위축돼서 아픈 통증, 자궁 근육의 통증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따뜻한 핫팩을 하면은 그 부분에 혈류 순환도 되고 근육도 이완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월경기에 만약에 심하게 벽통이 오면은 그게 이제 다른 2차성으로 오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어떤 복부 쪽에 있는 원발성 월경통이라고 하면은 근육들이 굉장히 긴축되고 또 허혈성 반응으로 해서 피가 잘 안 통하는 부분들과 같이 되면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핫팩을 대는 것 자체로 따뜻하게 했을 때 뭐 진통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진통 효과 또는 국소적인 혈류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진통제를 먹는 양을 줄이거나 또는 진통제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또는 진통제를 먹음으로 해서 소화장애나 이렇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핫팩을 좀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약을 드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월경통이 너무 심하면 뜸을 뜨거나 또 침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경통 치료할 때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침과 뜸이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물론 그 기본적인 치매 효과나 어떤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이제 통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 물질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국소적으로 근육을 이완되는 거를 풀어주고 혈류 순환을 개선시키면서 치료하는 그런 작용으로 해서 침을 쓸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쑥이라고 하는 좀 따뜻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약까지 쓰는 이제 그런 뜸 치료를 통해서 그런 월경통이나 이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거는 꼭 월경을 할 때 또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월경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미리 와서 침을 맞거나 하면은 우리가 근육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 뭉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완을 시키거나 혈류순환을 개선시킨 다음에 월경의 기간이 오게 되면은 월경통이 좀 더 훨씬 수월하게 지금 통증이 좀 줄어들거나 통증이 없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쑥으로 좌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좌욕은 쑥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좀 월경 때에는 당연히 뭐 하지는 못하고 미리 이제 골반 쪽이나 아랫배 혈액 순환을 좀 도와줘서 미리 하는 쪽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좌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청결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또 월경기에는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쑥이 또 그냥 좋은 약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자풀이 섞인 또 질 나쁜 쑥이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약간 아무 데서나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한방 의료기관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약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 월경통을 침이나 뜸으로 해서 좀 몇 달을 치료를 해보고 또는 자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약을 통해서 이제 월경통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한약은 기본적으로 혈류순환이 좀 잘 되게 해주는 어혈을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기본적으로 써서 골반강에 있는 혈류순환도 개선시키고 하면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경행복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불통직통, 통하지 않으니까 뭐가 막혀서 오는 거랑 오히려 피가 허혈 상태, 피가 부족해져서 오는 까지를 두 가지를 나눠서 처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올해 이 4월부터 오히려 이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월경통에도 이제 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첩약, 한약으로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저렴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뭐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경통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여성의학센터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희은의 서울로 가는 길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은요.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무슨 퉁딴지 같은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예, 자는 게 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책의 제목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제법 계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면 자야지 자는 게 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이 책은 그냥 무작정 자는 게 반드시 좋은 휴식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피곤하다라고 느끼면 주로 뭘 하세요? 피곤하면 일단 앉고, 네. 앉으면 좀 눕고 싶고, 네. 또 누우면 자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피곤하면 좀 단 음식이 당긴다. 딴 분들도 계시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커피를 마신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보신 음식을 먹는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피곤하면 뭘 하세요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잡니다. 네. 누워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누워 있는 것, 그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하지만 이 책은 쉬는 것이, 그러니까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쉬기 위해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렇죠. 뭐 하라는 건지. 예. 이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저자는 어쩌면 우리는 쉰다는 것의 의미, 휴식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가타노 히데키는 일본 도카이 대학교 의학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일본 리커버리 협회 대표이사이면서 일본 내에서 휴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창하고 그리고 그 이론들을 설립해 가고 있는 분들인데요. 예. 전 세계인들의 80% 이상이 나는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인간이 어떻게 피로를 해소해 왔기에 지금 이 피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간이 무엇 때문에 피로했는지, 그리고 왜 이 피로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잠을 자는 것만으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지친 몸을 되살리는 7가지 휴식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잘 쉰다는 게 무엇인지 책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휴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막 쉬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네. 현대인들이 사실 습관적으로 입에
뭐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때는 간 때문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서 예. 네. 뭐 광고에도 쓰이기도 했는데 예. 피곤하면 무조건 뭐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간 관련된 영양제를 챙겨 먹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습관적으로 피곤해 라고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빨리 하루가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해요. 집에 가면 오늘 밤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또 반복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아침부터 피곤해요. 예. 출근하면 언제 끝나지? 언제 집에 가 쉬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해소된다라는 생각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최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의 리커버리 협회에서 남녀 직장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응답자 가운데 80%가 피곤함을 호소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수치는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로 매일을 살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다라는 거죠. 지난 25년 동안 통계를 보면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딱 2배 늘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한국인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이 나올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아니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사실 각종 설문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피로도가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피로도 수치가 더 높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앞선 일본의 리커버리 협회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30대 여성의 경우 무려 90.7%까지 네. 피로도가 치솟았다고 그럽니다. 뭐 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피곤도 이제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사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책은 왜 우리가 피곤할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피로를 대하는 방식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진 편이긴 하지만 아마 후배 직장인이 선배님 저 내일 연차 쓰려고 합니다. 왜?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네. 나도 피곤한데 그렇죠. 네. 사실 누구나 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하루 쉰다라는 생각을 감히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것과 게으름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쉰다 그러면 왠지 용어에서 뭔가 좀 땡땡이 친다고 할까요? 예. 뭐 이런 어떤 인상들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회사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출석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죠. 개근상. 이게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아주 근면성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네. 가치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저자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런 문화가 무조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OECD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평균 수면 시간이 있는데요. 508분. 그러니까 8시간 28분이었다고 그래요. 네. OECD 평균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1, 2위 자리를 다퉜다고 그럽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평균 수면 시간보다 1시간가량 모자라게 7시간 반 정도 수면 시간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 드리면 7시간 반이면 많은데 그렇죠. 나는 6시간밖에 못 자는데 저도 그렇게는 못 자요. 예.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7시 반이 사실은 짧은 건데 예. 이것도 길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만 가지고
뭔가 인간의 피로도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잠이 적어서 피곤한 게 맞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길고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독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유 시간이 생기면 뭘 더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휴식과 잠이었다고.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게 자면 잘수록 사실은 더 피곤해지는 게 잠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잠이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책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고 또 자도 더 자고 싶다면 이건 자는 것이 피로 회복의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폭발적으로 피로도가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왜 피로한지 어째서 피로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책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 늘 피곤함과 피로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저자는 그냥 쉬면 되지라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단순히 잠만 자면 피로가 풀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인류의 삶이 육체 노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지난 시대에는 하룻밤만 푹 자고 일어나면 육체적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처럼 육체 노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육체 노동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정신노동, 감정노동, 두뇌 노동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일을 마친 뒤에도 흥분과 긴장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 리듬이 깨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생활 리듬이 그대로 지금 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체 노동이 피로의 원인이었고 잠만 자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육체 노동이 아닌 정신 노동, 두뇌 노동으로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 피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를 과도하게 쓰는 것만으로도 본래의 활동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피로의 정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미 피로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길게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우리가 충분히 쉬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 피로의 정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자는 방어적 휴식에서 공격적 휴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어적 휴식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신체 활동을 가장 최소화하는 겁니다. 공격적 휴식은 반면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거나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피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특히 공격적인 휴식의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활동하면 피로해지고 피로하면 휴식을 취하는 이 세 가지 사이클 속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 사이클 속에 활력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활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휴식을 찾는데 그 휴식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휴식의 방법을 크게 생리적 휴식, 심리적 휴식, 사회적 휴식으로 나누고 이걸 다시 세분화해서 휴식, 운동, 영양, 그리고 침묵, 유흥, 창작과 공상, 그리고 전환 이렇게 7가지의 휴식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목욕물의 수압이 우리에게 휴식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로가 잘 풀리는 물의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네. 38에서 40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위장의 약 80%만 채운 것 역시 이것 역시 피로를 푸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연을 만끽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그럽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고 무언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쉬면서 자면서 방어적으로 휴식을 취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활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투여해야 된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7가지 휴식 모델. 네.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잠이 중요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은 수면이에요. 근데 수면만으로 안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면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밤이 되면 수면 유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 멜라토닌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빛을 받은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그래요. 책에는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을 잘 역산해서 맞추면 아침에 언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길게 오래 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휴식학의 관점에서 수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잠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은 휴식을 위해서는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 역시도 활력을 깨우는 열쇠로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잘 자고 일어나면 잘 먹게 돼요. 예.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바쁘게 활력 있게 생활하면 밤에 다시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활력을 찾으면 우리 몸이 선순환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수면에 대한 정보 가운데 논렘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역시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잠,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논렘 수면으로 나뉜다고 그러죠. 일단 렘 수면은 얕은 잠입니다. 네. 근데 이때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얕은 잠을 잘 때 몸은 쉬지만 뇌는 각성 상태에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은 눈꺼풀 밑에서 안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반면 이 논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때는 뇌는 쉬고 있는데 몸은 긴장 상태라고 그래요. 반대인 거죠. 렘 수면과. 그래서 논렘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쉬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논렘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낮잠도 뭔가 이 수면의 사이클을 깨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15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 이것이 활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에서는 이 쉼을 위한 방법으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책의 마지막 장에는요. 새로운 휴식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일단 피곤해질 것 같으면 미리 쉰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쉰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책에 소개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한 주의 시작을 토요일로 바꾸자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요병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일단 월요일에 한 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월요병이 생기는 거죠. 저자는 일요일에 미리 일정표를 확보를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될 한 주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주말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관리를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토요일에 한 주의 일정을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휴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저자의 조언을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은 토요일이다. 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자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유한그루의 물레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